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외국인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무언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여행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고 해서 지하철이나 환경이 신기한 듯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려오자 그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참이었죠.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외국인 여성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며 놀라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 외국인 여성들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작은 의류 가게를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미셀입니다. 제가 부모님께서 운영하던 의류 가게를 물려받았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전 친구 루루와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해왔고 그 결과로 저희 가게는 로마에서 꽤 유명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루루가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해야 된다고 해서 의아해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루루에게 물었는데 루루는 한국 음식을 팔던 마트에서 한국 여행을 경품으로 받은 항공권과 숙박 예약서를 보여주었어요. 100%로 공짜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외를 나가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저는 루루에게 좋다며 이번 기회에 쉴 겸해서 다녀오자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루루와 함께 의류 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여행 다니던 친구들과 다르게 저희는 의류 가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기회도 얻었겠다. 큰 마음 먹고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면서부터 우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관해 물어봤는데 친구들 중에는 이민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었기에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해 더욱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하며 여행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행을 가는 날이 왔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해 여행 계획과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며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도착했는데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인천공항은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에 가득 차 있어서 놀랐죠.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서 도착한 한국. 인천국제공항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공항으로 선정되었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다소 늦은 시간인 9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와 루루는 공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천국제공항은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심지어 몇몇 분들은 평화롭게 공항 푸드코너에서 식사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좀 의아했었죠. 공항 푸드코너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캐리어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 이탈리아라면 벌써 캐리어가 없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인데 아무도 남의 캐리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한국을 다녀왔던 친구 말로는 한국은 카페에서도 휴대폰을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땐 그 말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공항 푸드코너에서 본인 캐리어를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같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로마에서는 저녁 9시 정도가 넘으면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공항을 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리값을 받아내거나 당당하게 여행객들의 물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한국 여행에 신이 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많이 걸었던 탓에 쉴 곳을 찾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워낙에 깨끗하고 커서 어디를 앉아도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기가 좋더군요.
루루와 공항 안에서 이리저리 사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트에 캐리어를 끌고 다녔었는데 혹시 없어질까 가까운 곳에 항상 두면서 다녔었죠. 공항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캐리어가 실린 카트를 멀리 두면서도 안심이 되었죠. 이탈리아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루루는 미리 예약해준 한국의 호텔로 향했고 호텔 정문에 도착한 순간 이탈리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호텔의 외관과 규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통유리로 덮어 쌓인 호텔의 모습은 미래 건물을 보는 듯한 연상을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호텔의 내부였습니다. 호텔의 외관은 엄청난 규모의 최신식 호텔 빌딩이었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물게 될 호텔의 객실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온돌과 다양한 한국적 문양 그리고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을 찾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넣었던 것 같았죠. 이처럼 한국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객실로 내부를 꾸민 것 같았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바닥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걱정돼서 루루와 함께 카운터에 내려가 바닥에 온기가 느껴진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카운터 호텔 직원은 한국의 온돌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날이 추우면 히터 형식으로 된 전열기구를 쓰는데 아무래도 공기를 이용한 방식이다 보니 오래 틀고 있으면 얼굴이 가렵기도 하고 건조해져서 목이 따끔따끔 아팠었습니다. 한국은 히터를 쓰지 않는데도 바닥이 따뜻해서 방 안 전체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시 객실로 올라와 바닥이 따뜻한 게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니 한국은 오래전 이러한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쌀쌀한 가을 날씨의 추위를 녹인 저와 친구로 사는 한국에서의 일주일 일정을 다시 체크하고 곧바로 따뜻한 바닥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보고 싶었던 한강으로 가기로 했고 그렇게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일찍 밖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는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친구도 표정이 밝아 보였고 저와 루루는 한강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난생 처음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헤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한강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지하철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호텔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깨끗한 지하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깨끗함에 우리는 멈춰 서서 넋을 놓았죠. 지하에 위치한 편의점과 옷가게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면 왠지 으스스하고 창백한 느낌의 벽에 낙서들로 가득한데 한국의 지하도는 마치 우리가 야외 시내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지하도에 위치한 옷가게와 곳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저와 루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나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눈앞에 보였던 것은 지하철 안에서 웬일인지 음식과 물건들을 판매하는 점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당황해서 지하철에서 다시 내려 주위를 보니 확실히 지하철이었어요.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와 동생은 일단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앞에 있던 지하철에 올라탔고 타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지하철 안에서 액세서리와 의류, 심지어 고기와 야채, 채소류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은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살 게 없는지 구경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태어나 많은 지하철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신기해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다니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었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물건들을 오래 뒀는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이탈리아 지하철에 이런 게 있었다면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 옆에 계시던 웬 젊은 청년분이
저희가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거시더군요. 한국 지하철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한 전통시장 축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어서 운영되지 않는데 서울 시민들 요청이 많기도 하고 이벤트성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이런 지하철 시장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능숙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루루와 저는 우리는 정말 행운아라고 했어요. 행사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딱 맞춰 이곳에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리 축제라도 신기한 건 신기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한강 근처 지하철역에 내렸고 한강으로 가는 길 한강 근처에 정말 높게 올라선 빌딩들을 보면서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황금색 빛을 두르고 있던 63빌딩의 위압감은 정말 엄청났죠. 그 외에도 높은 빌딩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들을 멋스럽게 지었을까? 대단했어요. 우리 한강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의류 매장들을 가보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의류 가게를 이탈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한국의 의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니 동대문으로 가면 많은 의류 가게가 있다고 써 있었고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의류 가게들이 많은 동대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매장 밖 테이블 위에 정말 수없이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밖에 두었다면 모조리 잃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밖에 진열을 할 때는 항상 밖에 의자를 두고 의류 가게에 주인이 앉아있거나 직원이 있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로 진열해 판매를 한다는 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오가야 앞에서 루사와 대화하며 옷들을 구경하던 바로 그때 의류 가게 사장님이 나오셨고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더니 안에 들어가셔서는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하나씩 주셨죠. 의류가게 사장님은 외국인 여행객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은품으로 주려고 많이 만들어뒀는데 창고에 그냥 있는 게 아깝기도 하고 독도는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본인들 영토라며 교과서부터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드리는 걸로라도 알리고 싶어서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참 많은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의사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의류들을 잔뜩 사서 나왔습니다. 의류 가게를 나와 커피를 마시려고 한 카페에 들어갔고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에게 줄 옷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루루와 대화를 하던 중에 마지막까지 한국은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사람이 휴대폰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둔 채 커피와 베이커리를 받으러 카운터로 갔던 거였습니다. 하도 한국에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곤 정말 한국은 대단하고 멋진 나라야 하고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들을 너무 즐겁고 유쾌하게 보낸 뒤 다시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띄었죠. 그런데 괜히 눈물이 마구 나는 거였어요. 제 생애 첫 여행지였던 한국은 죽는 날까지 제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보유한 나라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늘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유럽 국가들과 북미에서도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오죽하면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연설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관심은 대단한데요. 때문에 각국의 교육자들은 한국에서 배울 것을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사연도 호주의 교육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놀랐던 점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고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 벽을 느꼈다며 좌절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그녀들이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에나벨이라고 합니다.
교단의 선지도 10년이 넘어가는 중간급 정도의 교사입니다. 나름대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대화 몇 번이면 파악할 수 있어 정도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7월 중순 호주의 3학기가 종료되고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견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호주의 상위권 대학에도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은 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는 나라라서 평소 한국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지원자들 중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추첨으로 뽑았고 운이 좋게 제가 당첨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당첨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지만 딱히 한국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없더군요. 유럽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한국처럼 먼 나라 문화가 아주 다른 나라에 가볼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호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적겠죠.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또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을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중국 같은 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서울 밖을 빠져나가도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도 신기한 점이라고 했고요. 한국은 전 국민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호주는 하층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적, 교육적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마치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주거든요. 그게 유럽에서는 익숙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대화 몇 번으로 하층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잘 없다고 하고요. 그게 다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덕분이 아닐까 나름대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나라는 달라도 뭔가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저는 견학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단점도 알아갈 필요가 있었죠.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하나 있죠.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에 다녀와 봤던 동료 교사 한 분이 말씀하시길 일본에서는 영어로 간단한 소통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영어를 제2 국어로 정식 등록해놓고 사전에도 영어 단어들을 등재해놨기 때문에 기대가 컸지만 실상은 영어를 쓸 줄 아는 일본인은 없었다며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를 연습해야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못했고 저는 결국 한국어 한마디도 모른 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한국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학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평균보다 위에 속하는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는 놀란 게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인터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금 서툴더라도 영어로 끝까지 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상당하다고 느꼈고 유럽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에 속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그제서야 영어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정 이외에도 저희는 경복궁 근처에 나가봤고 그곳에서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시나 많은 학생들은 저희가 말을 걸어오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다른 선생님은
일본과 한국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같은 아시아 국가라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고 영어를 하지 못한다며 손살에 치며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아서 답답한 적이 많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며 말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와주는 한국의 학생들이 고마울 정도였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놀 때는 잘 놀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학생들에게서 기대하기 힘들고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집중할 땐 집중하고 릴렉스하게 쉴 때는 쉬는 행동이 가능한데 한국의 학생들은 마치 성인들이 하는 듯한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호주의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더 성숙한 것은 물론이고요. 외모는 한국 학생들이 더 어려 보이고 더 학생 같아 보였지만 머릿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 학생들이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학교에서 사고뭉치라고 칭해지는 학생들은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폭력적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일탈이라고 해봐야 술이나 담배를 몰래 하는 정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에 가는 경우에서 그친다고 합니다. 호주의 불량 학생들이 제발 저런 수준에 머물러만 준다면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사실 호주의 교육청에서 한국으로 보내준 데는 한국의 좋은 것을 배워오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좌절을 맛보고 왔습니다.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나쁜 길로 빠질 곳 없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학생들은 눈앞에 있는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고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과 주변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학업 성취도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견학 일행은 한국에서 한국을 배워서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앞으로도 넘기 힘든 교육 환경을 가졌구나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아주 커다란 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크게 발전한 나라이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들만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낙오되는 사람 없이 도와주는 한국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의 선진국들을 매우 크게 위협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한 채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한국의 발전 속도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는 견학이었습니다. 다들 한국을 두려워하세요. 그들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코리아 땡큐. 외국인들이 한국에 애정을 갖게 된 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는 한국 문화를 칭송하곤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소주가 가장 유명한 한국 술입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미국에서 자주 화제가 되어 왔고 여러 매체들이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CNN에서도 한국을 밤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었죠. 오늘의 사연도 한국의 소주와 관련된 경험을 한 코스타리카인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타리카인 26세 여성 발랭드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저의 호기심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소주 장면을 보면서 소주의 매력에 대해 궁금해졌죠.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축하를 해야 할 때 소주를 신나게 흔들어 마시더군요. 맛있어 보이는 한국 안주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시며 크하는 그 모습이 계속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요. 어느 날 저는 단짝 친구인 로이드와 함께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친구를 초대했다가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보기 취미를 소개시켜준 거죠. 로이드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더군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술은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저희에게 동양의 신비한 나라 그것도 한국에서의 문화는 뭐든 새롭고 흥미로워 보였으니까요.
저희는 특히 소주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소주 문화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소주의 맛과 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 온 지인을 통해 드라마 속 소주 장면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한국에 있을 때 소주 마시는 법을 배웠고 코스타리카로 돌아온 지 3년이나 흘렀지만 그 묘미를 잊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코스타리카에서는 소주를 마시려면 너무 비싸서 가끔 사먹는 귀한 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소주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해서 코스타리카에서 소주를 파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마셔보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새로운 맛의 깔끔한 맛의 술이라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죠. 그러나 처음 맛본 소주의 느낌과 드라마의 장면이 계속 겹쳐지자 한국 소주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려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드와 함께 한국을 다녀온 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로이드에게 소주를 시식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로이드도 두말 없이 바로 동의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불빛이 반짝이며 간판에는 한글로 소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눈빛으로 주점을 향해 걸어갔고 우리는 소주 한 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소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안주로 닭발, 떡볶이, 오징어 등이 튀겨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테이블에서 먹는 안주를 보며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우리의 배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켰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안주를 바라보며 소주의 특별한 맛을 기대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고는 우리는 똑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 우리는 소주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칭찬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잠깐 맛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소주와 딱 어울리는 안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완전히 느꼈죠. 안주 한 입의 개운한 마무리로 소주 그것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른바 건배를 하며 소주를 더 마셨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소주 문화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한국 여행 동안 소주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에게 한국 여행에서의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한 그 순간은 우리 둘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한국 문화와 관광 명소들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모험은 한국의 소주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전통적인 술집을 찾아 들어간 우리는 이번에는 다양한 맛의 소주의 맛과 향을 경험하기 위해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순간 우리는 과일 소주의 신선하고 깔끔한 맛에 홀릴 듯 했습니다. 한국의 소주 문화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곧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는 한국 소주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한국 친구를 사귀어 재미있는 술 문화까지 즐겼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한국 술을 즐기러 온 우리에게 합석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미있게 술을 마시는 게임을 알려주었죠. 그들은 술 마시기 게임을 제안했고 우리는 곧 게임에 취하는지 술에 취하는지 모르게 흥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시끌벅적 파티하듯 술을 마셔본 게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즐겨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고추를 섞어서 먹는 방식도 설명해 주었어요. 소맥이라는 것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은 조금 밍밍할 수도 있는 소주의 맛을 더욱 풍미 있게 살려주었죠.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막걸리는 사이다와 섞어 먹을 수 있더군요. 정말 한국은 술에 관해서 무한한 즐거움의 문화가 있는 듯 했어요. 우리의 여행은 소주 한 잔으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매력에 빠져있는 마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크게 놀랐던 것은 또한 소주의 가격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소주가 매우 비싸서 자주 마시지 못할 정도의 가격인데 한국에서는 소주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소주의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얼굴에는 깜짝 놀란 표정이 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소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소주를 마시는 것이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특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소주를 더 자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이 새로운 경험이 그를 더욱 흥분시켰고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소주를 즐기며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주가 저렴한 가격에 널리 유통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주의 맛이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소주는 저렴한 가격에도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두 소주를 마시죠. 저렴한 술을 먹는다고 불쌍한 시선을 받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의 회장도 거리의 노숙자와 다를 바 없이 소주를 즐기는 문화예요. 한국에서 소주는 그런 존재죠. 저는 코스타리카에서보다 한국에서 소주에 빠져든 이유는 소주와 함께 어울리는 한국식 안주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코스타리카에서는 소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하고 맛있는 안주가 소주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안주인 탕, 떡볶이, 순대, 파전 등은 소주와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특히 한국의 안주는 다양한 맛과 향이 있어 소주의 맛을 더욱 즐겁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한국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함께하는 음식은 그 자체로도 한국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소주와 함께하는 한국의 안주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한국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소주를 즐기는 동안 한국인 친구로부터 술 먹는 예절을 배웠습니다. 그의 한국인 친구는 소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예절과 관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선 술을 받을 때에는 양손으로 받거나 상대방의 잔을 따라주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한국 소주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술잔을 따를 때는 상대방의 잔을 따라주고 서로가 잔을 따라주는 것을 번갈아가며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 마셔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그저 신나게만 마시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한국인들의 예의까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술 먹는 예절을 배우면서 로이드는 한국 소주 문화에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국 여행은 소주를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명 깊어서 한국의 소주에 대해 더 알아보았어요. 소주는 단순히 주류를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주는 한국의 사교 및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주를 마시는 것이 종종 사회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즐겨집니다. 회식,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 간의 소통 등 다양한 자리에서 소주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소주 한 잔을 통해 감정을 소통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소주는 단순히 주류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주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의 활기찬 술 문화와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용자의 말대로 우리에게 소주 한 잔은 그저 술을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사회생활의 한 축을 이루는 특별한 매력의 대표 주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